비잔티움 제국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려면 옛날 로마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후기, 로마는 왕이 두 아들에게 각각 땅을 물려주면서 서로마와 동로마 제국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서로마 제국은 이미 로마 제국 때부터 혼족을 피해 들어앉아 있던 북쪽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에 의해 81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마에 비해 주요 시설들과 수도가 자리하고 있던 동로마는 곧바로 이어진 훌륭한 나라 살림으로 인해 이후로도 약 1000년간 더 지속되는데요. 몰락하던 로마의 마지막 조각, 동로마 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이름은 왜 비잔티움이 되었을까요? 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옛 이름 비잔틴을 따서 비잔티움 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서유럽 국가들을 보면 교황과 황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 시절 교황 그레고리우스와 하이니히 4세가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싸운 것이죠. 결국엔 하이니히 4세가 카사노의 굴욕으로 용서를 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은 교황 따로, 황제 따로가 아니라 단 한 명의 황제가 국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황과 황제가 서로 싸움을 벌일 일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으면 자연스레 정세가 불안해지기 마련인데 비잔티움 제국은 단 한 사람만이 권력을 가짐으로써 안정적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었죠. 둘째, 우리나라의 관료체계를 보면 대통령, 총리, 각 부의 장관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있는 구조입니다. 비잔티움 제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기에 오랫동안 번영했습니다. 셋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곳이었는데 이 수도 덕분에 비잔티움 제국은 무역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동쪽, 서쪽과 두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 무역의 제격인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사실 이 황제의 등장으로 인해 진정한 제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무슨 일들을 했기에 비잔티움 제국을 이렇게까지 번성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로마가 반으로 쫓겨지면서 초기의 비잔티움은 영토가 작았는데 이후 계속된 정복 활동으로 인해 영토가 아주 많이 확장되어 옛 로마의 영토와 비슷해질 정도였죠. 이 땅 크기는 무려 프랑크 왕국 카롤루스 대제가 점령했던 땅보다 훨씬 컸을 정도입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옛 서로마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옛 로마 영토를 대부분 회복한 것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둘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에 제대로 된 보편적인 법이 없었어서 큰 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을 때 이 지역에서는 벌금, 저 지역에서는 사형 이런 식이어서 제대로 된 법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학자들과 함께 옛 그리스, 로마 법들을 모아 새로운 법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셋째, 종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성소피아 대성당을 재건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성당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솔로몬의 성당보다 더 크고 멋진 성당을 지었다는 말인데 사진을 보면 정말로 이 건축물이 아름답고 웅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넓힌 비잔티움 제국의 땅 사진입니다. 위쪽에 비해 아래쪽 땅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신 것 보이시죠? 이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지은 성소피아 성당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아름답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발전시켜 놓은 비잔티움 제국은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국교인 크리스트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원래는 다 함께 크리스트교를 믿었는데 도대체 왜 또 종교가 나누어져 버리고 만 것일까요? 바로 성상 숭배 문제 때문입니다. 서로마 멸망 후 크리스트교는 비잔티움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 종교 자체가 세상의 실제 권력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황제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고 나서는 꽤나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죠. 당시 황제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조각상은 조각상일 뿐 실제 예수가 아니지 않냐. 그럼 그 조각상을 모셔놓고 굳이 섬길 필요가 없다. 이는 다른 신을 믿는 것과 같은 행위다. 그러므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린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이는 바로 멸망한 서로마에 있던 크리스트교의 사실상 최고 권력자, 교황 세력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지금 게르만족이 여기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선 크리스트교가 꼭 필요하다. 그들에게 우리의 위상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예수 조각상도 없이 게르만족에게 뭘 믿으라고 가르치냔 말이다. 이렇게 두 세력은 이 문제를 갖고 긴 세월 동안 대립했고,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황 세력, 즉 로마 가톨릭은 이후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에게 황제의 관을 내리면서 그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결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도상으로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11세기부터 찬란했던 비잔티움 왕국은 점점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잔티움 왕국을 위협했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자영 농민이 몰락하며 군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 다른 나라의 침략이 계속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었습니다. 군관구제는 단순히 말해 전국을 여러 개로 쪼개고 각 지역의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을 보내 권력을 갖게 해준 제도였고, 둔전병제는 군관구제에서 나는 여러 개의 지역의 농민들이 토지를 상속받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역의 의무를 다하도록 한 제도였죠. 그런데 이때 대토지 소유자가 많아지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값싼 농산물들로 인해 자영 농민들이 몰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잘 운영되던 둔전병제가 무너졌고 군역의 의무를 조건으로 하던 터라 군사력 또한 약화되었죠. 둘째, 옆에 있는 이슬람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7에서 8시부터 일어나던 일이긴 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로 인해 영토를 꽤나 많이 잃었고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했죠. 셋째, 결정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은 십자군 전쟁을 겪음으로써 가장 많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11세기에 젠드라는 지역에서 성장해서 쭉 밀고 내려왔었던 셀주크 튀르크는 비잔티움 제국의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고, 이는 더 큰 십자가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어쨌든 비잔티움 제국은 결정적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크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점점 위축되고 영토를 잃어가다가 15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어 번영하게 되죠. 비록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했지만 이후로도 이스탄불은 그 지리적 특성 덕에 세계 문명을 꽃피운 최고의 도시로 세계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답니다.